트럼프한테도 압승도 아니고 헤일리한테도 선전이 아니고 디센티스가 아니라 디자스터라고. 예전에 한국 정치도 그런 게 있어요. 이른바 그 스페어 타이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이든한테는 이제 외교 무대에서 좀 많이 발을 뺄 것 같아요. 한국, 일본 가는 거는 너무 어렵죠. 시간도 아깝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은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자, 미국 대선 시계가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정치 전문가 워싱턴 정치 1타 강사 폴공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치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여기는 DC 함께 하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뉴햄프셔 경선 결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게 그런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압승이냐, 헤일리 선전이냐. 근데 뭐 어느 현지 매체에서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잘 안 하던데 폴공 개인 견해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도 성적이면. 저도 둘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한테도 압승도 아니고 헤일리한테도 선전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일리는 뉴햄셔를 이겼어야 하거든요. 자기 전략상 좀 끌고 나가게 하려면은. 근데 이기지도 못하고 10점 이상 차로 졌으니까.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압승도 아니고 이기긴 했지만 출구조사 보면은 그래도 그분의 약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무소속 표 보면은 좀 많이 트럼프는 잃고 있죠. 대통령 되려면 무소속 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성 공화당원이 아닌 중도층들은 트럼프를 별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 중도층 표심이 혹시 뭐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젊은 층, MZ 세대 표가 많이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요. 지난 2018년서부터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그 표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스패닉, 흑인들 표도 좀 지지를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뉴햄프셔가 그래도 헤일리가 이길 수 있는 선택지가 꽤 훌륭한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진 이유, 패배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이오와 코커스를 이긴 사람은 뉴햄셔를 못 이기게 되는 그런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주예요. 아이오와는 종교에 집중하는 주고 뉴햄셔는 그래도 좀 자유, 프리덤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따져보면은 뉴햄셔는 유권자 중 40%가 4년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트럼프가 아이오와를 먹고 뉴햄셔를 먹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보통 상대방이 없어요. 경선에 진짜 맞붙는 사람이 없고, 그걸 영어로는 토큰 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트럼프는 재선은 아니면 재선처럼 봐야 돼요. 이게 이례적이잖아요. 전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건. 그래서 재선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되죠. 디센티스, 헤일리는 다 토큰 어포지션이에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출마하고 도전장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화당의 경우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같은 프리미엄이 있다. 그렇습니다. 디센티스는 사퇴를 했는데도 어쨌든 간에 0.7% 표가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이 후보가 원래는 리틀 트럼프로 불릴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후보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거의 책이 몇 권 나올 정도로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고, 어느 매체가 디센티스가 아니라 디자스터라고 별명을 지어줬더라고요. 거의 재앙과 같다 뭐 이런 얘기. 공화당원들은 그 드라마를 즐겨해요. 왜 저기 마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트럼프 이름만 나오면 민주당 사람들이 막 화가 난다, 분노.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센티스는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전략상 디센티스는 아이오와에 집중했어요. 이번에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했고, 사상 처음으로 슈퍼팩이라는 기관한테 거의 모든 임무를 넘겼어요. 선대본부는 그냥 되게 작게 운영하고, 슈퍼팩이 거의 1억 3천만 불을 정치장을 모금해가지고 거기에다 거의 다 맡겼어요. 그 슈퍼팩을 운영한 사람이 2016년에 테드 크루즈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었어요. 결국 트럼프한테 졌는데 진 사람을 또다시 시킨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거의 핵심 측근 중 하나는 디센티스의 고문이었던 분이 지금 가 있어요. 디센티스의 약점을 다 알죠. 진짜 예산을 따져보면요, 정치자금을 모으면 70%는 광고에 나가야 되잖아요. 디센티스 캠프는 광고보다
전용기를 쓰는 게 예산에서 더 많이 나갔어요. 언론과 상대하는 것도 디센티스는 거의 모든 매체와 거리를 두고 폭스에만 집중했거든요. 그게 결국 그분한테는 이제 아킬리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취재 안 해주고 취재라는 게 사실 후보들을 살려남는 거잖아요. 광고비를 덜 쓰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책이 많았던 거군요. 실책이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이분은 또 후보로서는 내성적이에요. 그게 안 통했어요. 아이오와 같은데, 뉴햄셔 같은 데는 유권자들이랑 뭐 커피 마시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성적인 사람이 그게 어렵거든요. 슈퍼팩이라는 데가 돈을 쓰는 데인데 네.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후보 따로 돈 쓰는 데 따로 이렇게 됐고 네. 그러니까 뭐 광고비 집행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자기 편한 매체에만 나가면서 이슈화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몰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헤일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헤일리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자금으로 따지면 아직 돈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공격하는 게 그분의 정치 자금을 후원해 주는 사람들한테 너 계속 헤일리 후보를 지원해 주면 정치 자금을 지원해 주면 마가 우리 쪽하고는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바다 코커스까지는 거의 2주 남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까지는 4주 남았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는 사실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였던 주거든요. 이 압력을 2주 정도 버틸 수 있냐, 4주 버틸 수 있냐, 그게 큰 문제인데 헤일리 후보는 또 트럼프가 또 큰 실수를 할 거라고 믿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법정에서이든지 넘어지면 그래도 내가 남아 있으니까 버티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자,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 정치도 그런 게 있어요. 이른바 그 스페어 타이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후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메인 후보가 자빠지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스페어 후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헤일리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속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저는 예전부터 헤일리는 아마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끝나고 거기서 이제 사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좀 디센티스가 너무 빨리 사퇴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스케줄도 앞당긴 것 같아요. 자기 주에서 뭐 30, 40포인트 차로 지면은 정치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어느 정도 살리려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할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후원해 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계속 주느냐 안 주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월 24일 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까지는 지금 펀레이저 정치 자금 모으는 후원 그런 모임이 12개 정도 잡혀 있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씩 캔슬되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정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트럼프 캠프에서 너 계속 헬리한테 돈 주면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 정치 문화에선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고난이 센데.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그 출구조사 보면서 여러 사람들은 또 자신이 생길 수도 있죠. 아, 약점이 있구나. 대선에서는 질 수 있구나. 중도층, 뭐 무소속한테 표가 안 따라가면은 아, 이건 바이든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자신을 얻는 뭐 갑부들도 있겠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헬리가 사퇴를 해버리면 자기 혼자 남고 그러면 자기 사법 리스크라든지 네. 자기 약점을 계속 공격당할 텐데 네. 그거보다는 경선을 좀 끌고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정치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트럼프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고 보통은 경선이 끝나면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집중 언론 취재가 있을 건데 트럼프는 뭐 트위트 문자 하나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기존하고는 좀 문법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법정에 나가갖고 자기 선거운동하는 사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요즘 연설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는 1920년대 미국의 마피아 알 카포네 보다 기소를 많이 당한 사람이다 라면서 하고 다녀요. 그만큼 뭐 사법 리스크 즐겨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알 카포네를 알거든요. 이 사람이 그 20년대 제일 유명한 마피아였어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남다르죠. 요 앞에 프레스 빌딩 앞에 그 노점상 있거든요. 네. 트럼프 머그샷 티셔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팔리나 안 팔리나 제가 보고 있어요. 엊그저께부터 제가 봤거든요. 23일부터 해서 바이든도 그 티를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 모아서, 티셔츠요? 다시 한번 힘 모아서 트럼프를 물리치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티셔츠를 팔던데 그게 뭐 일종의 뭐 정치 문화 같은 건가요? 별거 다 모자도 팔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모자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거를 또 중국에서 제조했다고 비판받는 정치인들도 많았어요. 싼데 멕시코, 뭐 중국에서 만든 거를 팔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죠. 아, 중국에서 만들면 또 그게 또 약간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저 있겠네요. 약점이 되죠. 아. 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제 뭐 사실상 끝났다. 트럼프가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도 뭐 대놓고 트럼프 공격을 하고 있던데 이런 쪽에 바이든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바이든 캠프에서는 undecided,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그 유권자들 중 4분의 3이 트럼프가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됐대요, 미국인들이. 우리는 진짜 매일같이 이런 대화를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제 초점 맞추자, 사람들한테 알리자, 트럼프가 후보가 된다는 거를 빨리 말할수록 이제 그래도 여론조사가 그게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산인 것 같아요. 현지 시간 25일 날 나온 여론조사를 봤더니 로이터 입소스가 조사한 결과인데 양자 대결에서는 40대 34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까지 포함한 가상 다자 대결 조사에서는 36대 30 그리고 케네디 후보는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트럼프가 좀 높게 나오는 거는 경향성인 것 같아요.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공격은 이제 시작 시점이니까 그 숫자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케네디 후보 같은 8포인트 그런 후보들은 보통 미국 역사를 따지면은 그런 후보들은 점점 11월 다가가면서 그 숫자는 줄게 돼 있어요. 죽은 표가 된다니까 아 결국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한테 찍어야 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되려면 공화당이 7월, 그다음에 민주당이 8월인데 그때까지 뭘 하나요? 이제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당대회까지는 그 시기 3, 4개월을 러버 치킨 서킷이라고 해요. 네. 러버 치킨 서킷. 그러니까 러버는 고무고 치킨은 치킨이고 서킷은 한 바퀴 도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경선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정치 자금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다시 대선을 위해 정치 자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 자금 이벤트를 만들면은 보통 호텔 볼룸에서 하는데 호텔 볼룸에서 제일 싸구려 음식이 치킨이잖아요. 그리고 맛보면은 진짜 고무 같은 맛없는 치킨이라 가지고 그게 이름이 생긴 거예요. 3개월 동안 볼룸마다 다니면서 치킨을 주고 돈을 챙기고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인수위도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을 거니까 그것도 세우고 부통령 후보도 이제 생각을 해야죠.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연설할 때 보니까 뭐 뒤에 뭐 팀 스캇, 뭐 비벡 라와스맘이 뭐 엄청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헤일리나 디센티스한테는 뭐 절대 부통령을 또 안 줄 것처럼 또 얘기하던데 네.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죠. 예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느 정도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카말라 하리스 때문에 어느 정도 여자를 뽑아야 되지 않냐라는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보들도 생각해야 되고 팀 스콧 같은 후보도 괜찮을 것 같은요. 본인 워딩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그 인물이 되지는 않을 거다 하면서 아마 주위에 이미 있는 사람 중에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말은. 그렇죠. 트럼프가 사실상 조기 확정이 된 셈인데 자 이렇게 조기 확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장 뉴햄셔 프라이머리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게 바이든 측근들이 이제 선대본부로 옮긴다. 2명이 제니퍼 오말리 딜런하고 저기 마이크 도닐런이 선대위원장하고 전략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큰 결정들이 백악관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젠 그 파워가 선대본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젠 본격적으로 트럼프 바이든 대결로 이제 백악관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바이든한테는 이제
좀 외교 무대에서 좀 많이 발을 뺄 것 같아요. 7월 달에 나토 저기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호스트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외국 무대에서 좀 발을 뺄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면 그 시간이 아깝죠. 그리고 또 미국 유권자들은 외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거든요. 대선 앞두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해외 무대에서는 많이 볼 확률이 낮습니다. 작년에 우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회의 때 다음 3국 회의는 한국에서 합시다 그랬는데 뭐 사실상 올해는 대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오기는 좀 어렵겠네요. 오기는 어렵죠.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아니면 9월 달에 하는 저기 UN 총회의 그때는 뭐 사이드로 만날 수는 있지만 한국, 일본 가는 거는 너무 어렵죠. 시간도 아깝고. 외교 활동이 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전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사실상 리턴 매치는 뭐 굳어졌다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느냐 이제는 바이든 트럼프 붙으면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냐 한번 짚어주시죠. 여름 경제 상황을 따져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유권자는 대부분 경제 때문에 표를 하거든요. 뭐 낙태, 총기 뭐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좀 바이든한테는 좋은 소식이 지난 12월하고 1월 달에는 그 미시간 대학에서 항상 미국이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9%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도 경제 괜찮네 하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고 백악관에서 그 소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해줬는데 경제가 낫지 않냐 그런 메시지가 안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시간 그 자료를 보면은 슬슬 미국 국민들도 경제가 좋게 본다는 생각에 너무 좀 힘을 얻은 것 같고 2023년에 미국 경제가 3.1%로 성장했어요.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여름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고 유가도 내려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캠프한테는. 지금 바이든의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뭐 수치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체감도 못한다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론. 1976년서부터 대통령 후보들은 토론을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게 이제 없어질 확률이 있어요. 바이든 캠프는 그걸 운영하는 집단에 대한 좀 불만이 많고 사실 80 넘은 대통령 후보를 토론에 내보내는 거 자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2020년에는 그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맞붙었을 때 그때 합의봉 룰을 트럼프가 어겼는데 사실상 뭐 제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리고 또 공화당 쪽에서 그 운영하는 집단에 대한 불만이 많아가지고 토론을 할까 말까가 좀 큰 질문이죠. 한 가지 뭐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토론회를 주최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에서 하는 단체라고 부르셨었어요. 인디펜던트입니다.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라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공화당 반, 민주당 반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운영되는데. 강제력은 없는 거죠. 네. 한국처럼. 한국은 법정 토론을 3회인가 꼭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네, 공화당 경선처럼 안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토론을 안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몇 개가 취소되는 바람에 사람들도 뭐 크게 따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캠프에서는 토론을 한 개? 많아봤자 2개로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 하나. 사상 첫 대선 토론 없는 대선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아이오와 그리고 뉴햄프셔까지 끝났고요. 이제 2월 초 네바다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 쪽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대선 시계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폴공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DC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